아주 오래간만에 과학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우고 선생.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학원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대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이제 다른 선생님 모셔와가지고 초등부터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원장님께서 초등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자, 그럼 37페이지를 펴보도록 합시다. 상대 습도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와, 진짜 오래간만이라 가지고 혹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습도라는 게 무엇인가? 습도라고 하면 뭘까요? 공기 중에 습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지? 습기가 있는 정도라는 뜻이겠죠. 습기가 있는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있는 정도, 요거를 습도라고 얘기를 하고, 습기라는 게 뭐니? 물이지, 물. 공기 중에 물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이, 이 친구 많이 안 늦었구만. 방금 시작했어요. 뭔 소리예요? 과학은 9시 반부터 해요. 요즘 너무 과학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시간을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자, 37페이지를 피면 돼요. 습도라는 건 습기가 있는 정도인데, 습기라는 것은 또 물이고, 실제로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수증기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습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습도라는 게 있고, 그러면 또 뭐가 있겠느냐? 상대 습도라는 게 있겠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 절대 습도라는 거는 무엇이냐? 공기 1세제곱미터당 몇 g의 수증기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래서 뭐 10g이든 15g이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공기 1세제곱미터면은 이거는 뭐의 단위니? 부피의 단위죠. 그렇죠? 부피의 단위 1세제곱미터당 몇 g이나 이렇게 존재를 하는가, 그런 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절대 습도의 단위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은 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단위도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부피고 이거는 질량이죠. 공기 1kg당 몇 g의 그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식의 단위를 사용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절대 습도고, 이거는 온도랑 상관이 없어요. 뭐 공기가 10도든 아니면 100도든 상관없이 항상 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 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몇 그램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때 절대 습도를 쓰고요. 근데 잘 안 써. 많이 안 쓰고, 일상생활에서는 요거를 그냥 습도라고 하면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상대 습도.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이 상대 습도인데, 그래서 30페이지를 보면 습도라고 해가지고 공기의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퍼센트로 표현한 값, 단위는 퍼센트를 쓰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밑에 박스 안에 식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그래요. 현재 온도라는 말은 알겠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뭘까? 요거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정도 전에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온도마다 공기가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다르다라고 했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공기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고, 온도가 높은 공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온도에서 최대로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그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맥시멈인 거야. 맥시멈. 근데 단위로는 그램 퍼 킬로그램을 쓰고요. 1kg, 공기 1kg당 몇 g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거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도 줄어들고,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분해, 요게 이제 분모고, 분자라고 하는 건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분자에다 갖고 온다 이거죠. 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로, 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근데 단위는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로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현재 온도에서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30인데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1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뭐 30분의 15라든지 30분의 20이라든지 뭐 40분의 10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숫자들이 분모하고 분자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단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설마 포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을 수는 없겠지.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100%가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야. 분자가 더 클 수는 없다고. 최대한 맥시멈 해봐야 둘이 서로 같은 정도까지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단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하겠어요? 곱하기 100을 해주겠죠. 이거 뭐 소금물 농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해가지고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대 습도 뭐 75%, 50%,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하고 분자라는 거를 대체해서 쓸만한 것들이 하나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옆에 더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요거랑 똑같은 건데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대로 있죠.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위에 분자만 달라요. 분자만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에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랑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이 공식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치? 분자끼리 서로 같아야. 그러면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꽤나 오래전에 설명을 했던 무슨 곡선 그리려는지 알겠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생겼었더랬었죠. 그리고 이 축은 뭐였었죠? 이 축은 온도.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늘어난다고요? 수증기량 이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요 곡선 자체에 있는 점들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거든. 요 점 위에 있으면 포화 상태인 것이지.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불포화 상태.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과포화 상태. 빨리 물로 바뀌어야 돼. 그런 상태가 이쪽 부분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쪽에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쪽 부분에 점을 찍기는 어렵고 곡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곡선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요 바깥쪽에 있거나 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인 곡선 위에 점이 찍혀 있는 상태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온도가 뭐 한 30도쯤 되는데 그때 수증기량이 한 40g 정도, 40g per kg 정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곡선 위에 딱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40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에요. 분자. 그런데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바로 이슬점인 거야. 잠깐만. 이슬점이 뭔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 땡땡이다라고 두 글자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던 게 있어요. 이슬점은 땡땡이다. 들으면 아마 기억날 건데 이슬점은 술 아니고 소주 아니고 온도다. 기억나니? 이슬점은 온도다. 이슬점은 온도다. 한 10번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슬점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고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이 난다고 해주면 참 고맙겠군요. 이슬점은 온도인데 무슨 온도냐?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다. 기체로 되어 있는 녀석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기체 상태로 버티지를 못하고 액체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페이지 아니고 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앞으로 넘겨보면 아마도 이슬점이라고 해서 온도라고 써놓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식군이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있다. 아유,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온도. 이슬점은 온도예요. 별표 곱하기. 그래요. 이슬점은 온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슬점이라는 온도를 찾아보면 이슬점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서 Y축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하게 그려라. 그려서 수증기랑 만나는 곳에 온도를 읽어라. 그게 바로 이슬점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살짝 저는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곡선 위에 있었다? 그러면 이미 있을 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잖아. 여기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점에서 요쪽으로 당겨가지고 읽는 숫자니까 아까 40이라고 얘기했던 거랑 서로 같은 거죠. 곡선 위에 있을 때 똑같다라는 걸 보여줬고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있는 점이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쏙 가가지고 뭐 여기가 한 30 정도라고 하면 30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지.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그러면 이 공기에서 이슬점을 찾는 방법 방금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온도를 읽어주는 게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온도 뭐 25도가 됐건 몇 도가 됐건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어차피 아까 갔던 그 30이라는 숫자로 똑같이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요. 공식에 보면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라고 분자에 써있고 옆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렇게 써있잖아. 걔네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두 줄로 연결을 해주고 같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꼭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겠네요. 뭐 기억을 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 어차피 기억은 시험 보기 전에 신나게 외울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걔네 둘이 서로 같다는 걸. 그랬었지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슬점에서의 상대 습도는 10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상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슬점에 있는 상태의 공기죠. 공기겠죠? 그러면 얘는 분모를 생각해보면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쪽으로 가서 40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도 40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 넣으면 40분의 40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겠어? 10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슬점에서의 상대 습도는 100%이다 라는 말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금물의 농도 할 때는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소금물의 농도가 100%가 나오는 일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몇 번인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 물이 안 들어갈 순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건 100%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100%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실생활에서도 너무 습해 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 그럼 거의 상대 습도는 100%라고 봐야 돼. 너무 습해서 꿉꿉하고 습하고 기분이 나빠 하면 거의 95%막 이 정도로 습도가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높은 습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기준 자체가 분모가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100%가 빈번하게 나오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100% 이런 건 아니고 그 정도죠. 그리고 혹시 집에서 제습기 쓰니? 제습기? 기계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막 물 빨아들이는 기계 있잖아. 이건 공기청정기고. 본 적 없나요? 알겠어요. 자, 그 제습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목표 습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창에 이렇게 나와. 몇 %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지가 습도가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물 빨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제습기들이. 여름에 눅눅할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거기 보면 목표 습도가 대부분 몇 % 정도 단계가 있냐면 보통 50%에서부터 한 75% 사이 요 정도까지가 제습기가 맞춰주는 습도야. 그러니까 습도가 막 10% 20% 이 정도 되면 거의 숨쉬기 힘들 정도로 건조하게 느껴져.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습도가 0%가 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수증기가 전혀 없어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식 사우나가 몇 %? 건식 사우나 정도 되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 한 20% 30%는 돼. 들어가서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30%는 돼요. 왜? 물 묻히고 들어가잖아 몸에. 그러면은 걔네들이 슉 해가지고 올라가요. 얘네들이 증발을 해요. 증발하고 다만 공기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공기 온도가 막 100도쯤 되죠. 100도쯤 되다 보니까 이 분모가 커지는 거야. 분자 수증기량 자체는 꽤 있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가 워낙 커져가지고 습도가 쭉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는 들어가자마자 훅 오죠. 대신에 온도는 낮아. 온도는 한 60도, 70도 그 정도. 그 습식 사우나에 100도짜리 들어가면 진짜 익는 느낌이 날 것이야. 물속에 들어간 느낌이야. 끓는 물속에 들어간 느낌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튼 그래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습도라고 두 글자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요. 우리 일상생활에 습도라는 말 가끔 쓰잖아. 그렇지? 습도가
너무 낮아. 습도가 너무 높아. 근데 여름에 안 쓰나요? 나 방에서요. 네. 제습기 틀어놓고 음흠. 그냥 집 안은 더운데 그 방은 약간 시원해지는. 시원해지냐? 뜨뜻하지 않아? 나 뜨뜻해지던데. 뭐 여튼 그래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그 제습기의 원리가 뭐냐면 공기를 이제 빨아들이죠.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수증기를 걸러내는 거야. 말 그대로 수증기의 양을 줄이는 거지. 그게 이제 습기를 제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기체 상태인 녀석이 액체로 이렇게 그 응결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서 응결이 되죠? 증발할 때를 생각해봐. 증발할 때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시원해지지.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해진다고. 기체가 액체로 물이 맺힐 때는. 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시원해지잖아.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뭐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거 느껴본 적 없겠지만, 원래는 따뜻해지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제습기가 열을 받아요. 열을 받아요. 기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그만큼 애가 방출을 하면서 액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열을 뭐 이렇게 바람을 불어내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습기 바람을 이렇게 대받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따뜻해. 그렇지.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의 바람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더 더울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아 더워 쪄 죽겠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쾌적하다고 느껴. 오히려 약간 더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만 방의 온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의 공기가 나오지만 습도가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덥다라고 느끼는 거는 기온하고 습도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똑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덥다라고 느끼는 거야. 덥다라고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습도를 낮춰주기만 하면 온도가 조금 올라갈지라도 덜 덥다, 쾌적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쾌지수라는 말 들어봤지? 여름 되면 이제 장마철 되면 막 내일의 불쾌지수가 높아서 뭐 싸움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지 말아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불쾌지수란 말이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그 불쾌지수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기온하고 습도하고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자, 기온이 일정할 때라고 해서 두 번째 괄호 중괄호 두 번째 기온이 일정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는 높다. 무슨 얘기냐? 현재 기온이 일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모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분모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자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다음에 3번에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분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분자가 일정하면 어떻게? 분모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습도가 낮아지는 거고,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전체 숫자라고 하는 건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게다가 말로 이렇게 내면은 뭔 소린가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질 때는 거기다가 이제 막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는 거죠.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일정, 뭐가 일정하다, 수증기량이죠. 약간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분모랑 분자 중에 어느 게 일정한가 그걸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연습하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연습을 하진 않아요. 시험 직전에 가서 또 신나게 문제를, 이런 비슷한 문제를, 수십 문제를 풀겠죠. 풀어야 돼. 풀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책받침을 왜 넣는 거예요? 책받침이요? 책받침 놓는 게 아니고 책받침으로 바람을 일으켜요. 증발해라. 증발해라 이러면서 책받침으로 붙여주는 거야. 그 밑에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대습도 측정. 자, 그럼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건습구 습도계라는 게 있고, 습도계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건습구 습도계하고 그 다음에 모발 습도계. 모발. 유선아, 모발이 뭐니? 모발. 모발. 보통 머리카락을 모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몸에 있는 다른 털들도 다 모발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모발을 이용해서 습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습도계라는 게 있고요. 상상이 되나요?
그대 이 머리카락을 하나 이렇게 뜩 뽑아가지고 습도계에다가 딱 넣어요. 넣고 가만히 냅두면은 습도가 몇 %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와, 신기하다. 왜? 공기 중에 습도에 따라서 모발의 상태가 달라져요. 당연하겠지. 왜? 요 모발이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물이 없으면 파스스 부스러질 뿐이야. 대부분의 물체들이 다 그래요. 그대들이 입고 있는 옷도 습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습기가 없으면 얘가 버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물이 보통 포함이 돼 있어. 김 같은 거 있잖아. 바삭바삭해야 맛있는 김. 이런 것들도 물이 전혀 없다면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부스러져. 물이 없으면. 이런 거에 이렇게 쭉 짜도 물 같은 게 있죠. 늘 남아있지. 늘 남아있죠. 그리고 뭐 바싹 마른 빨래 이런 것들 굉장히 습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0%가 아니라고. 물이 없으면 조직이 유지가 웬만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생명체 같은 거에서도 탈수 현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빼잖아. 그러니까 탈수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뭐 화학 약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을 인위적으로 빼내잖아. 빼내고 나면 걔네들이 다 부스러져. 완전. 그럼 뭐 황산 같은 거 탈수 작용을 한다 그러잖아. 들어본 적 있니? 황산이라고? 그래요. 황산이라는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이 있는데 걔는 닿으면 물을 쫙 빨아들여. 지가 물을 갖고 싶어 해. 왜? 자기 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리고 싶어 하거든. 그래가지고 물을 쫙 흡수를 해버리면 이런 생체 같은데 황산이 뚝 떨어지면은 그 부분이 시커멓게 돼. 왜? 물이 빠져나가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열도 발생하지만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시커멓게 되면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부서져. 완전 건조해진 다음에 부서져요. 한마디로 재생이 되지 않아요. 화상을 입는 거야.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황산에다 손을 담갔다가 빼면 시커멓게 뼈도 안 남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산성 물질은 굉장히 위험해요. 알겠죠? 자, 어쨌든 습도계를 얘기하다 갑자기 황산까지 갔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 건습구 습도계. 그리고 약간 좀 고급스러운 습도계다 그러면 모발 습도계 이런 것도 사용을 해요. 자, 일단 건습구 습도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리는 뭐냐면요. 건습구 습도계 별거 아니야. 온도계를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온도계를 두 개를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서 요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온도계 있잖아. 눈금이 이렇게 막 돼 있고 이런 온도계를 두 개를 나란히 이거 뭐야 느낌표도 아니고 진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연속으로 이렇게 꿰가지고 온도계를 두 개를 딱 놔요. 두 개를 놓고 하나는 그냥 냅두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현재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온도계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물 속에다가 물에 완전 빠뜨려 놓는 건 아니고 물이 요만큼 담겨 있는 곳에다가 천을 하나 적셔요. 뭐 가재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붕대 같은 거 탈지면은 아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붕대같이 이렇게 얼금얼금한 그런 천 있잖아. 그런 천을 요 끝에다가 물에다 담그고 나머지 끝을 이쪽에다 칭칭 감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게 물이 이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돼서 쭉 올라가다가 요런 데서 증발이 일어날 것이야. 그렇겠죠? 물에 담궜으니까 천 끝에서 이제 증발이 막 일어나겠죠. 그렇게 증발이 일어나는 곳에 온도를 재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 이 건습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라서 건구, 습구, 온도계, 아니 건구, 습구, 습도계야. 그래서 여기는 마른 부분이니까 건구 온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측정되는 온도를.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이름이 그러니까 습구 온도라고 그러겠죠. 여기서 측정되는 온도를 습구 온도. 그런데 얘네 둘이 온도가 다르게 측정이 된다는 거야. 왜 다르게 측정이 되겠어요? 여기는 증발하는 거 없으니까 뭐 그냥 공기의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 여기는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증발을 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 증발이 일어나면 시원하다 그랬어요? 따뜻하다 그랬어? 시원해진다 그랬지. 걔네들이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구 온도라고 하는 게 건구 온도랑 다르게 더 낮은 온도가 측정이 된다는 거죠. 습구 온도가. 증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 2도가 됐든 3도가 됐든 아니면 0도가 될 수도 있어 사실. 0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습구 온도가 건구 온도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 그런 케이스는 없고 항상 건구 온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건구 온도라고 하는 게 습구하고 비교를 하면은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온도가 측정이 될 것이에요. 왜? 여기는 증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요 원리가 이해가 돼야 돼. 애가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서 시원하게 되니까 습구 온도가 더 낮게 측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거까지 이해를 하면은 그래요. 일단 알겠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습도를 어떻게 알죠? 표가 있어. 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저기 거 보면은 써 있죠. 습구 온도 해서 도씨가 써 있. 여기다 그릴게. 자, 해가지고 습구 온도 해가지고 뭐 영하 몇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0도 그다음에 수십 도까지 이렇게 쭉 표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분이 거기 발췌가 돼 있는 거야. 발췌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와 온도 차이 해가지고 0도, 1도, 2도, 3도 쭉 해가지고 한 10도 정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안 나요? 더 나는 일은 웬만하면 잘 없어. 웬만하면 잘 없고요. 뭐 온도 차이가 막 수십 도씩 막 이렇게 나면 물만 뿌려놔도 엄청난 냉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습구 온도도 엄청나게 높아야 되고 잘 일어나지 않아서 웬만한 표에는 그냥 10도 정도까지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미리 숫자가 써 있는 거야. 뭐 일단 건구하고 습구가 온도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는 뭘까? 얘랑 온도가 완전 똑같다. 여기 보면은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뭔 소리냐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발이 물론 일어나고는 있지만 다시 이렇게 응결되는 거랑 속도가 똑같아서 마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습도가 100%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가 0인 부분 밑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전부 다 100이라고 써있지. 100. 이게 내 시험 점수 얼마나 좋을까.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구와 온도 차이가 전혀 나지 않으면 그때는 무조건 상대 습도가 100%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도 차이, 2도 차이, 3도 차이 날 때마다 거기 밑에 막 숫자들이 89, 79, 70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그 표를 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현재 습도가 몇 %예요? 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하는 거야. 습구 온도를 먼저 찾고 습구 온도가 뭐 12도인지 13도인지 14도인지 15도인지 그거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건구하고 습구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축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는 곳의 값을 읽어주면 습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습구 습도계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발 습도계라고 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 거기는 내용이 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것도 많이 쓰거든. 모발 습도계라고 하는 건 진짜로 머리카락을 써요. 진짜로 머리카락을 쓰는데 습도계가 이렇게 뭐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늘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숫자로 이렇게 액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 보통 이 모발 습도계인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만드냐면 머리카락을 그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키고 얘를 당기는 거야. 당기는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습도가 높은 곳에 가면은 습기를 많이 머금겠죠? 아무래도 공기 중에 이제 습기가 많으면 많이 머금을 거야. 그러면 당기면 얘가 잘 늘어날까요? 잘 안 늘어날까요? 잘 늘어나요. 아무래도 잘 늘어나겠죠. 건조한 녀석보다는 피부가 건조할 때보다 촉촉할 때가 더 잘 늘어나죠. 바로 똑같아. 똑같이 머리카락이라는 녀석도 습도가 높으면 좀 더 잘 늘어나고 습도가 낮으면 잘 안 늘어나요. 그 힘을 이용해. 항상 똑같은 힘을 가하는데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습도에 따라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늘이 돌아가는 정도로 바꿔준 것이야. 근데 완전 진짜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조그만한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그렇게 고정을 어떻게?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당기다 보면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손상이 됐다든지 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넣어서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측정하는 거 아니고 모발 습도계 안에 보면은 이미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고요. 왜 또 놀래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그래 머리카락 넣어서 측정하니까 되겠네. 근데 꼭 머리카락이어야 될까? 그냥 다른 섬유라도 가능한 거 아니야? 비슷한 게 당연히 얼마든지 찾으면 있겠지. 사람 머리카락 넣으면 왠지 좀 찜찜하잖아. 뭐 안 찜찜한가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 사실 별로 없고 비슷한 성질 뭐 말 그대로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늘어나고 습도가 낮아지면 줄어드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습도계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계속 이름이 모발 습도계가 된 거야. 그래요. 집에 보통 이렇게 뭐 습도계라고 해서 이렇게 바늘로 슉 돌아갔다 왔다 하는 거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건 대부분 모발 습도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습구 습도계로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눈으로 보고 표가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건습구 습도계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봤지? 온도계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있고 그 밑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 물 넣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써 있지는 않겠지만 그 넣어본 적 없죠? 뭐 여튼 그런 거에는 항상 이 하얀색 바탕에 요 표가 들어가 있어. 표가 있어야지 이거 해석을 해가지고 몇 %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몸통 부분에 잘 보면 요 표가 조그맣게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온도를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건습구 습도계라는 건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의 온도 차이 값으로 상대 습도를 측정한다. 건습구 습도계의 원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습구 온도를 잴 때 얘가 증발하면서 온도가 건구 온도보다 같거나 낮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가 어떻게 증발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열을 더 많이 뺏어갈 테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습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자,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하고 해야죠. 온도 차이가 1도 날 때 하고요. 온도 차이가 3도 날 때 하고 어디가 더 증발이 활발하다라는 뜻이니? 3도 날 때. 여기가 증발이 활발하다는 뜻이죠. 증발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졌겠지. 그치? 더 온도가 낮다는 뜻이잖아. 습구 온도가. 습구 온도가 더 높을 수는 없어. 더 높을 수는 없고.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기 상태가 지금 건조하다는 거니 수증기가 많다는 거니? 유선? 대답해 보세요. 자, 증발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의 공기가 건조하다는 거냐 아니면 너무 습하다는 거냐? 아니지. 건조하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지. 건조하니까 공기가 나는 습기를 원해 그러면서 물을 자꾸 이렇게 가져간다고. 그게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잖아. 따라서 이게 건조한 상태인 거야. 공기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습도는 높겠어요? 낮겠어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습도는 낮은 상태인 것이야. 건조하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표에서 보면 이 친구 자꾸 그림만 그리지 말고 난 또 필기하는 줄 알고 대견하게 생각해. 여기서 보면은 온도 차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89, 79, 70으로 쭉쭉 떨어지지 습도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온도 차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현재의 상태가 건조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상대 습도가 낮다.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상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으면 온도 차이가 0이면 현재 습도는 100%다. 이해되죠? 자, 습도표에서 습구 온도와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가 만나는 곳의 숫자가 상대 습도이다. 그 표에서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딱 만나는 점에 습도를 읽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 습도의 변화, 날씨, 계절,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하루 중에도 계속 습도는 바뀌어. 그렇겠지. 뭐 여기 물 한번 뿌리잖아. 그럼 습도가 확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렇겠죠? 뭐 물이라도 한번 끓이고 나면 습도 쭉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날씨에 따른 기온, 습도, 이슬점의 일변화. 일변화라는 건 하루 중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뜻이고, 첫 번째,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가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올라가겠어?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바뀔까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얘가 바뀌겠죠? 현재 온도의 포화수증기량이라는 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포화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포화수증기량이 점점 늘어나. 즉 분모가 자꾸 커진단 말이야. 숫자가. 분모 숫자가 커지게 되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커지게 되면 습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즉 아침보다는 낮에 좀 더 건조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하게 느껴져. 이거 틀면 건조하다고 느끼잖아. 온도가 올라가서 공기 중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건조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다는 거고요. 흐린 날 같은 경우, 흐린 날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일단 습도가 높은 상태야. 맑은 날보다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은 상태죠.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상대 습도의 변화 자체는 변화폭, 물론 변화는 하는데 변화폭 자체가 맑은 날보다는 조금 더 적다라는 얘기를 거기다 써놓은 것이에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말이야. 비 오는 날은 워낙 얘가 수증기 공급이 활발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바닥에 이렇게 물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필요한 만큼 웬만하면 수증기를 가져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100%가 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습도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비 오는 날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상대 습도가 거의 100%이다. 비만 와도 그냥 100%에 근접하는 그런 정도로 습도가 쭉쭉 잘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장마철 맨날 비 와. 맨날 바닥에 나가면 물 있어. 이러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대 습도와 기온의 관계. 이슬점이 일정할 때 상대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나타난다. 기온과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기가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에 습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증기량 자체는 당연히 여름에 더 많겠지만 온도가 아무래도 겨울에 더 낮다 보니까 공기 온도가 낮다 보니까 습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100% 근처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20%짜리 습도 이런 거 되면 숨쉬기 힘들어서 사람 살기 힘들어요. 대부분 50% 이상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 그래서 제습기가 50%? 그래서 50% 밑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렇게 많이 낮추려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 왜? 아무래도 수증기 많은 쪽에서 조금 낮추는 거는 쉬워도 별로 없는 데서 더 낮추는 건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한테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건조한 공기로 숨을 쉬게 되면 호흡기에 부담이 돼. 부담이 돼서 왜 건조한 공기에서 숨 쉬고 나면 목 아프다 그러잖아. 목이 말라버리고 목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감기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가습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습도를 한 50%에서 60% 넘게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세훈이 오늘 아침에 내가 수업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와요. 안 와버리기 그런 거죠. 자, 됐어요. 포화수증기량과 상대습도 계산하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뒷페이지 넘어가 38페이지 문제를 풀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38페이지. 다음 중 상대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기온이 높아지는 낮에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 습도가 높아진다. 어때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분모가 커지는데 습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분모가 커지는데 습도가요?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 분모 숫자가.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10분의 5에서 분모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20분의 5가 된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느 게 더 작니? 20분의 5. 이게 더 작은 거잖아. 습도가 더 낮아진다고.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전에 목 터지게 얘기했던 게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는 낮에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 습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낮아진다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유선? 이해가 지금은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나중에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울 거야. 아유, 이제 열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침 가래로 갔어요. 두 번째, 상대 습도가 100%일 때를 제외하면 건구 온도는 습고 온도보다 항상 낮다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더 낮다고요? 건구 온도가 습고 온도보다 낮다고?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아니죠. 당연히 습고 온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해하고 푸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나중에 외울 거야. 걱정하지 마. 툭 치면 나오도록 외울 거야. 3번.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상대습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맞게 얘기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밀폐된 공간에서 기온이 증가하면 밀폐된 공간인데 밀폐된 공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포화수증기량이 기온이 증가하면 포화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온도가 올라갔대. 줄어드는. 에이, 포화수증기량인데. 아. 포화수증기량이라는 공기가 이 상태에서 온도가 이쪽으로 쭉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지.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증가를 골라줘야 되고 자,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했으면 습도는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중간.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자, 그냥 외워야 되겠어요. 자, 밀폐된 공간에서 기온이 증가하면 습도는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기온이 히터 틀었다고. 히터 틀었어. 습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건조하잖아. 네. 숨쉬기 힘들잖아. 건조해졌다고. 습도는 떨어진다고.
기온이 증가하면 습도는 떨어져요. 알겠죠? 그냥 외워.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말은 감소를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기온이 감소, 즉 추워졌다 이거죠. 추워지면 포화수 중이량은 감소하고 습도는 높아지고 그렇게로 골라줘야 됩니다. 자, 8번에 현재 공기의 포화수 중이량이 30.4g/kg이고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15.2g/kg일 때 상대 습도는 얼마인가? 이 공식에다 숫자 한번 실제로 넣어봐라 라는 얘기죠. 분모에 들어갈 숫자는 뭐예요? 30.4. 이게 포화수 중이량이래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건 얼마래요? 15.2 곱하기 100 해주면 아마도 이게 딱 봐도 절반이네요. 그쵸? 절반이니까 50%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가? 습도가 50%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대 습도가 50%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9번. 건습구 습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습구 온도는 건구 온도보다 항상 낮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습구 온도가 항상 낮거나 같다. 맞지? 왜? 습구에서 증발이 일어나니까. 증발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동그라미고요. 물이 증발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맞죠?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갖고 있던 열을 뺏어 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열이 줄었지. 그래서 시원하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10번에 다음 편은 습도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어느 날 건구 온도가 23도, 습구 온도가 19도일 때 이날의 상대 습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일단 습구 온도는 19도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줄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여기를 19도를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 19도를 찾아보고, 자, 그 다음에 온도 차가 몇 도예요? 19하고 23 차이는 23에서 19를 빼면 4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 표에서 4도인 곳을 찾고, 그 다음에 19도인 것을 찾아가지고 만나는 곳인 69%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겠죠? 11번 다음 그림은 3일 동안의 기온, 이슬점,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A는 기온, B는 상대 습도, C는 이슬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맑은 날, 흐린 날, 비 온 날이 있는데 일단 비 온 날을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 온 날을 한번 봐봐요. 비 온 날을 봤더니 상대 습도가 100% 근처에서 유지되는 유달리 높은 녀석이 보이죠. 유달리 100% 근처로 이렇게 높은 녀석, 그 선이 바로 뭐가 되느냐? 상대 습도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상대 습도라고 이렇게 하나 써줘요. 그러고 찾아보니까 B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연결된 데를 따라가 보니까 B가 바로 상대 습도가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하나 찾아주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가 남았는데 A하고 C 중에서 어느 게 더 하루의 변화폭이 더 커요? A하고 C 중에서? 뭔 소리야? A가 딱 봐도 맑은 날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흐린 날에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비 온 날은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죠? B를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아무래도 좀 낮은 쪽에서 A보다 낮은 쪽에 존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남은 건 기온하고 이슬점인데 이슬점이 기온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일까? 일반적일 수가 없지. 왜냐하면 봐봐. 공기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요 선 위 아니면은 이쪽 편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이쪽 편에 존재를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쪽에 존재하려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물로 나와버린단 말이야.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쪽 편에 점이 하나 찍혀 있다고 보면 기온은 지금 몇 도가 되느냐? 30도보다 더 높은 기온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 선이랑 만나는 곳에 온도를 읽어주라 그랬죠. 그러면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당연히 어느 게 더 높겠어? 일반적으로 기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이슬점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A하고 C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은 데를 위치하느냐? 보면 A가 더 높은 곳을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A가 기온, 그리고 C가 이슬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일 중 흐린 날 상대 습도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상대 습도가 B라 그랬죠. B 그래프를 따라가 보니까 언제가 제일 높아요? 3일 중에서 비 온 날이 제일 높게 형성이 되죠. 당연히 습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은 틀린 말이에요.
흐린 날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비 온 날이 제일 높다라고 했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에 맑은 날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운 거를 바탕으로. 네.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어우, 확률 절반이야. 습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진다. 에이, 히터 틀었다고 생각하니까 습도가 낮아져. 건조해진다고. 아 근데 높아지면 먹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뭘 먹어요? 물. 뭔 소리죠? 아니, 현재 있는 공기의 양은 그대로, 아니, 수증기의 양은 그대로라고. 수증기의 양은 그대로인데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이 더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조금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상대 습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네 피부가 건조하게 느끼는지 촉촉하게 느끼는지 그걸로 생각해. 그래서 건조해지면 아, 습도가 떨어졌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대기 중에 물 해서 구름 생성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아우, 큰일 났네. 오늘 수업하다가 쓰러지겠어요. 자, 구름의 생성 보면 구름과 안개는 수증기가 은결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구름은 하늘 높이 떠 있고 안개는 지표면 부근에 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군요. 보면 이제 구름이라는 거 우리한테 아주 친숙해요. 왜? 하늘만 봐도 항상 웬만하면 구름이 있죠. 그렇죠? 그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까지는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수증기라고 하는 거는 기체니 액체니 고체니라고 물으면 기체라고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수증기는 기체예요. 기체인데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바뀌죠? 기체가 액체로 바뀌게 되겠죠. 액체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바뀌면서 그 상태로 공중에 둥둥 떠 있으면 그게 바로 구름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구름이랑 안개랑 두 가지는 같은 거야.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야. 근본적으로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있는 위치,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으면 안개라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개가 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기 위에 그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되면 구름이 떴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안개가 꼈어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사실은 똑같은 거야.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럼요. 구름 속은 아무래도 어두컴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태양빛을 수증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시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둡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멀리서 봤을 때 한라산 중턱쯤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산허리에 걸려 있어 라고 이렇게 느끼다가 차를 타고 실제로 한라산을 지나가다 보면 안개가 가득 꼈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야. 밖에서 볼 때는 그 차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개가 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둬요. 느껴본 적 있죠? 안개 낀 거. 그래요. 보통 어디서 느껴봤나요? 저는 산속에서 많이 느껴봤는데. 산속. 근데 뭐 바닷가에는 이른 아침에 막 안개 끼고 그런다 그래. 호수. 호수 근처에도 안개 많이 끼고. 제주도에 호수 없지 않아요? 제주도에는 뭐 없나? 모르겠네. 아, 강정동에 뭐 뭐식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요. 강정천? 그래. 그 뭐 천이 있으면 또 몰라요. 자. 구름은 수증기가 은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름의 생성 과정은 일단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요.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여,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나왔죠? 조금 이따 단열 팽창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열 팽창 보고 가자. 우공비 강의에 보면 단열 팽창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글씨로 써있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주변 기압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죠. 기압이 낮아지면, 압력이 낮아지면 똑같은 양의 공기라고 할지라도 점점 부피가 커져요. 왜? 압력이 누르는 힘이 낮아지니까 자꾸 지가 덩치가 커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덩치가 커지게 되면, 팽창을 하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양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단위 부피당 가지게 되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에너지가 100만큼 있었어요. 부피도 100이었어요. 에너지는 100이었는데 부피도 100인 상태에서 존재를 했으면 단위 부피당, 부피 1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1이었을 것이야. 그렇죠? 이 정도의 에너지를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이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한다고요. 왜?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커진다고.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는 그대로야. 뭐 약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라고 보고, 부피가 왕창 커지는 거지. 1000이 돼버리는 거야. 10배로 팡 커지는 거야, 부피가. 그렇게 되면 단위 부피당 갖는 에너지의 양은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 말은 즉슨 단위 부피당 갖는 에너지라는 게 바로 온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 온도가 이때보다 이때가 온도가 쭉 떨어진다. 온도가 쫙 낮아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단열 팽창이야. 왜 단열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름에 단열 팽창 이렇게 써 있잖아. 팽창이라는 말이야 뭐 늘어난다 라고 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단열이라는 말이 약간 좀 생소할 텐데 이 단자가 끊을 단자야. 끊는다. 뭐가? 열의 출입을 막는다. 열의 출입 없이,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 없이 라는 뜻이야.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로 단열이라는 두 글자를 붙였다는 거죠. 에너지의 출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팽창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쭉쭉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가 뭐가 있을까? 이 공기를 압축을 시키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는 그대로였는데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올라가겠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쭉쭉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더 이상 긴 얘기를 하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군요. 막 공기 압축 같은 거 시켜가지고 온도 높이고 그런 것도 가끔씩 실험실에서 사용해요. 자, 그 정도로만 일단 해놓고요.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한다는 얘기는 공기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공기 덩어리 온도가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점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공기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해요.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를 보면 구름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생성된다. 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기가 하강하는데 구름이 생기겠어요. 자,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생성되는데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당연히 구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허리 쪽에 이제 안개가 끼는 듯 하다가 갑자기 걔네들이 쑥쑥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어떤 데는 좀 더 뜨겁고 어떤 데는 덜 뜨겁다. 그러면 더 뜨거운 쪽에서 공기가 활발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일단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이거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저기압의 중심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어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나가고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간단 말이죠. 바람이 불어 들어가서 쑥쑥쑥쑥 불어 들어가다 보니까 요 부분에 공기가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 위로 간 거야. 밑에 불어 들어오니까 들어온 것들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름이 생길 수 있고요. 즉 고기압의 중심부가 아니라 저기압의 중심부에서 구름이 생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 둘 중에 어떤 녀석이 위로 갈까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라는 얘기는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구름이 생기겠죠. 자, 공기의 상승과 구름의 모양. 구름이 우리 보통 보면 구름이 이렇게 길쭉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구름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잘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 구름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생기는 녀석 구름들을 보게 되죠. 근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먹구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세로로 되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경우에 양옆으로 이렇게 넓은 그런 구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하게 이렇게 세로가 긴 녀석들을 저군형 구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자를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평평하게 길게 돼 있는 녀석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층운. 적자, 층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줘요. 그런데 얘네 둘은 사실은 생성되는 환경이 달라서 그래. 상승 기류가 아까 이 공기가 올라가야지 구름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올라가는 정도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서 구름이 쫙쫙쫙쫙 아래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일까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요런 구름이 생긴다는 거야. 상승 기류가 강하면, 위로 올라가는 게 강하면.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비실비실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요런 형태의 층운형 구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보면 공기의 상승이 강하게 일어날 때 위로 솟아오른 저군형 구름이 생성이 되고 좁은 지역에 요 밑에 있는 지면에만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공기의 상승이 약하게 일어날 때 옆으로 퍼진 층운형 구름이 생성이 되고 넓은 지역에 약한 비, 이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와 눈의 생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썰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빙정설이라는 녀석이랑 병합설이라는 녀석으로 두 가지 썰이 있어요. 두 가지 썰이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설이 다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그래요. 뭐 틀리다고까지 얘기할 건 없고 적용될 때가 서로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눈비가 생성되는 그 과정인데요. 빙정설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보니까 빙자가 어디서 많이 보던 빙자죠? 빙신 할 때 나오는 그 빙이에요. 자, 그래서 얼음 빙자겠죠? 얼음이란 뜻이에요. 얼음. 빙정. 정자는 뭘까요? 결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눈의 결정이라든지 뭐 소금의 결정하는 그 조그마한 입자 그거를 얘기할 때 결정이라는 뜻의 정자를 써서 얼음 결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얼음 알갱이가 생기는 그런 녀석이 되고요. 병합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병합이라 그러면 뭐니? 뭔가 이렇게 좀 합치는 거, 뭉쳐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 이런 걸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야 바로 병합설.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얼음이 들어간 걸로 봐서 이거는 추운 데서 맞는 얘기야. 왜? 얼음이 들어갔으니 춥겠지 뭐. 그리고 합쳐진다는 얘기는 물방울이 합쳐진다. 그거 아니야. 얼음덩어리가 합쳐진다기보다는 물방울이 합쳐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병합설이 보통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 이제 뭐 구름 모습도 있고 한데 구름 모습은 됐고 밑에 생성 과정을 좀 보세요. 빙정설에서 온대나 한대 지방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생성 과정이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음. 즉 얼음 알갱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음이 점점 커진다. 커지는 상태에서 너무 커지면 또 다시 내려오겠죠. 다시 내려오고 무거워져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빙정설이고요. 옆에 있는 병합설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는데 얘네들이 충돌하고 무슨 당구공도 아니고 튕겨나가진 않겠지. 합쳐진다고. 물이니까 물방울이랑 만나면 합쳐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합쳐져서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성장을 하고 무거워서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죠. 즉 따뜻한 곳에서는 아직 얼음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병합설. 얼음이 되고 얼음에 더 들러붙어서 얼음이 커져서 떨어지는 건 빙정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빙정설은 주로 온대나 한대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또 다른 말로 찬비 이론이라고 해요. 차갑다. 왠지 이름이 이쁘지 않냐? 찬비 이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따뜻한 비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병합설로 보통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에 대기가 없었다면 뭐 비가 내리지도 않긴 하겠지만 비가 내리는 총알을 맞아가지고 공기 저항이 없었으면 빗방울을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뚫려서 비가 맞으면 숭숭숭숭 구멍이 나면서 쫙 피를 뿜으면서 죽겠죠. 공기의 저항 때문에 사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어서 겨우 이렇게 후두두둑 이런 정도로 속도로 떨어지지. 공기 저항이 없었으면 총알 속도로 물방울이 떨어져요. 뭐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걔네들도 질량이 있잖아. 가속을 한다고. 가속을 하는데 걔가 공기 저항이 없었으면 계속 속도가 빨라지겠지. 속도가 빨라져서 지면에 도달할 때쯤 총알 속도하고 비슷해진다 그래.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근데 다행히도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빗방울에 맞아서 머리가 뚫려 죽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럼 공기 저항 없으면 맞아요. 죽어. 구멍 벌집이 돼서 죽겠지. 팍팍팍팍팍. 이렇게 다 죽었을 거야. 근데 완전 조그만한 돌이 높은 데서 춤 떨어뜨리면 맞으면 죽어요? 아니요.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가 아주 많이 붙지는 못해요.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근데 짱돌 같은 거 떨어뜨리면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으면 죽어요.
아파트 뭐 한 10층, 20층 정도에서 벽돌 같은 거 던지잖아? 맞으면 사람 죽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10층, 20층에서 종이를 한 장 던졌다. 그럼 그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맞는다고 죽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공기 저항 때문에. 아니,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공기 저항 때문에 아주 천천히 떨어진다고. 공기 저항. 그래서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잖아? 그 상태로 낙하산을 안 피고 땅에 착지하면 오징어포가 되겠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 아니야. 납작해지겠지. 뭐 사실 그보다 훨씬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겠지만 일단은 만화에서도 나오잖아. 그냥 떨어지면 납작해지잖아.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낙하산을 펴가지고 공기저항을 크게 만들잖아,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착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낙하산 펴도 빠르긴 빨라요? 빠르지. 낙하산 펴도 잘못 착지하면 다리 부러져. 그럼요. 이렇게 괜히 쿵 해가지고 잘못해서 한 바퀴 구르고 막 이러면 막 어디 부러지고 막 그래. 착지할 때. 그것도 이제 숙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스카이다이빙 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펴지면 죽잖아. 확정적으로 죽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낙하산이 안 펴질 확률이 꽤 있어요. 뭐 1%, 2%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꼬였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해가지고 안 펴질 확률이 꽤 높아요.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낙하산을 2개를 매는 거야. 사실은 주 낙하산, 보조 낙하산 이러죠. 최악의 경우에 주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보조 낙하산만 펼쳐지더라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사이즈로, 그러니까 2개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안 펴질 확률이 100분의 1이잖아? 그러면 2개가 동시에 펴지지 않을 확률은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한 개가 더 있다. 그럼 100만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뭐 fail safe라 그래서 이제 뭔가 실패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는 게 이런 확률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눈의 결정. 눈은 빙정의 수증기가 달라붙어 만들어지므로 기온과 수증기량에 따라서 결정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각형, 육각형 난리도 아니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수의 양, 지표에 내린 순수한 비의 양을 밀리미터로 나타낸 것을 강우량, 그 다음에 지표에 내린 눈의 두께를 센티미터로 단위로 나타낸 것을 적설량, 비나 눈, 우박 등을 녹여서 합한 양을 밀리미터로 나타내는 양을 강수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3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강우량, 적설량, 요걸 합쳐가지고 강수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자는 무슨 우자일까? 비우자. 한자로 비우자를 이렇게 쓰고요. 요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적설량, 이 설자는 눈설자를 쓰겠지. 이렇게 눈설자를 써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라고 하는 거, 숫자는 물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비의 양, 이거는 눈의 양, 이건 물의 양, 떨어진 물의 양이니까 물이라고 하면 얘랑 합쳐가지고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녹이면 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개념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구름의 생성. 다음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주위에 땡땡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데, 아까 단열 팽창할 때 공기가 올라가면 왜 팽창한다 그랬죠? 뭐가 낮아졌어? 기압이 낮아져서. 주변에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애가 쭉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기압. 기압이 낮아지며 짐으로 공기가 팽창한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팽창이 되겠어요. 자, 공기가 팽창하면 공기덩어리 온도가 상승하나요? 하강하나요?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단열 팽창되면 온도가 가만히 있던 녀석이 갑자기 등치가 커지면서 그거를 다 유지시킬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온도가 낮아진다 또는 하강한다,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디에 도달하면 수증기의 응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성될까요?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땡땡점,
그렇지.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슬점은 뭐라고요? 온도라고요. 온도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에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13번. 다음 중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엔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경우에 X를 하시오.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구름이 생성된다고 했던가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동그라미고요. 지표에서 공기가 급격히 냉각될 때, 이상하다. 뭔가 가열될 때라는 말은 많이 봤어. 냉각될 때라는 말은 못 본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냉각될 때는 구름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왜? 공기가 상승해야지 구름이 생기는데 냉각되는데 왜 갑자기 상승을 하겠어요?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고요. 3번에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그래, 공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구름이 생성돼야지요. 3번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4번에 공기가 고기압의 중심에서 빠져나갈 때라고 하면 이게 뭔 얘기냐? 고기압, 아까 저기압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갔었잖아. 근데 고기압에서는 바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죠. 불어나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왜 생기겠어? 그렇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4번에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주사기에 피스톤을 밀거나 잡아당길 때 나타나는 결과를 표와 같이 나타내었다. 자, 보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플라스크 안에 물을 좀 넣고 향연기를 좀 넣어놨네. 그렇죠? 그리고 주사기를 넣었다 뺐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피스톤을 밀 때라는 얘기는 주사기를 안쪽으로 쭉 밀어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압력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압력을 높여주고 기체의 부피를 줄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압력은 일단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기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죠. 왜? 바깥에서 밀어줬으니까. 밀어서 줄여줬으니까. 부피는 압축되나요? 팽창되나요? 압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도는 상승하게 되겠죠. 이게 단열 팽창이 아니라 단열 압축이 되는 거니까. 상승하게 되고요.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갔어. 아까부터 계속 하던 거예요. 온도가 올라갔어. 습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자, 히터를 틀었어요.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은 습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건조해져요, 습해져요? 건조해지죠. 습도가 낮아진다고. 그리고 플라스크 안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플라스크 안에가 얘가 뿌옇게 됐다가 맑아졌다, 뿌옇게 됐다가 맑아졌다 막 그래. 진짜로 이 실험 해보면 뿌옇게 됐다가 맑아졌다, 뿌옇게 됐다가 맑아졌다 막 그래. 그러면 압축했을 때 습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뿌옇게 된다는 거야, 맑아진다는 거야? 맑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습도가 높아져야 뿌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맑아진다를 선택해주면 되고, 반대로 피스톤을 잡아당길 때 부피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압력은 낮아지고요, 감소되고요, 부피는 팽창하고요, 그다음에 온도는 하강하고요, 습도는 상승합니다. 아까 옆에 거랑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크 안의 변화도 흐려진다, 뿌옇게 된다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그림 가와 나는 눈이나 비를 만드는 구름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와 나의 구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수 이름을 각각 쓰시오 라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알면 되느냐면 지표면 위에 온도가 나와 있잖아. 온도가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 0도, 영하 40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0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구름이 주로 생성되는 게 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0도도 되기 전에 이미 구름이 생성돼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빙정설과 병합설 중에 어느 게 더 차가운 곳에서 생기는 거야? 빙정설이 차가운 곳에서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가가 빙정설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솔직히 구름 모양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고 온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가가 빙정설이고, 그러면 나는 비교적 따뜻한 곳에 생기는 거니까 병합설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가와 나로 비나 눈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쓰시오. 그러면 가는 비교적 추운 곳이니까 한대 지역이나 아니면 온대 지역 정도를, 온대 그리고 한대 이렇게 두 가지를 빙정설로 설명을 하고요. 병합설은 따뜻한 곳이니까 열대 지방을 병합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 가에 A에서 C 중에서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섞여 있는 구간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하면은 어디를 써주면 될까요? 얼음이 일단 존재를 하려면 0도보다 낮아야겠지. 그리고 물도 존재하려면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 B. 그래서 B를 골라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16번. 다음 중 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눈의 결정 모양이 다양한 것은 기온과 수증기량의 차이 때문이다. 맞아요. 기온과 수증기량의 차이에 따라서 눈의 결정이
육각형도 그냥 육각형이 아니죠. 눈 이렇게 현미경으로 본 적 있니? 본 적 없니? 이렇게 중심부에 뭐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뻗어 나가서 막 가지 생기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눈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잖아. 꼭 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게 생기는 온도 그리고 수증기량 요 두 가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완전 다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겨울에 눈 내릴 때 있잖아요. 네. 그 동그란 요만한 눈 잘 살펴보면 모양이 다 저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뭉텅이로 된 엄청 큰 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이 여러 개가 그렇죠. 이렇게 합쳐져 마구마구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결정 자체가 크기가 커지기도 하지만 그런 결정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런 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방눈 이런 것들 막 눈이 막 이만하잖아. 손톱만 하잖아. 눈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이런 결정들이 여러 개가 붙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결정 자체의 크기도 크고. 자, 그다음에 2번. 강수량은 고체로 내린 것을 녹여서 잰 것으로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다. 근데 연락 치사하기 짝이 없어요. 자, 강우량이라고 하는 건 밀리미터 단위.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도 밀리미터 단위예요. 물은 녹이고 나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눈이라고 하는 건 쌓이면 엄청나게 많이 쌓이죠. 센티미터 단위로 재는 거. 센티미터 단위로 재는 건 적설량 뿐이고 나머지는 다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고체로 내린 것을 녹여서 잰 것으로 라는 말까지는 맞아. 그거까지는 맞는데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여요. 자, O2 잊어버리고 있던 그 이름 O2 문제 여기 대기 중에 물까지 꼭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내일 수업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수업 기압과 바람부터 날씨의 변화 그다음에 기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일요일 날도 수업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빠졌던 거 그거를 이번 주 일요일과 그다음에 3월 1일에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됩니다. 왜 일요일 날 못 나오나요? 표정이 안 좋은데?